네,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법률 강의해 주실 정진숙 변호사님 소개 먼저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한균희 부단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한균희 교수입니다. 저희가 그 교육부 사업으로 대학 내 산학형 협력단지 조성 사업을 수주해서 대학 내에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켜서 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대학 내 스타트업을 입주시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동반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잘 해야지만 저희 학교의 그 산학협력단지도 살아나는 것이어서 재직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진숙 변호사님을 모셨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육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그리고 그 한양대학교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우리 정진숙 변호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현재 아마쿠스렉스 대표시고요.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법무법인 민혜서 변호사님을 하셨고요. 제 생각으로는 새로 법인을 창업하신 이유는 제가 경력을 쭉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스타트업 육성에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현재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커가는 그런 와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이 창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을 쭉 보니까 이 내공이 그냥 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경력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좋은 그런 이 지식들, 그다음에 필요한 경험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자는 정진숙 변호사님이시고 오늘 강의 제목은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입니다. 예,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고 계속 강의는 진행해 주실 건데 그 Q&A 관련된 사항은 중간중간 문의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 전진숙 대표님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정진숙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되는 법률 상식. 사실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 혹은 의사결정권자 혹은 회사의 어떤 C레벨 분들이 법률적인 이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에 좀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미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그나마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웹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하고 직원을 좀 채용하기도 하고 공동사업 뭐 이런 것도 진행해 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창업 생태계에 들어오면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직접 저도 뭐 PT에 나가가지고 선정돼서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으로서의 공감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그냥 스타트업한테 법률이란 대체 무엇일까? 사실 사업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률, 어쩔 수 없이 하는 영역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란 어떤 부분일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대표님들 경우에는 혹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스타트업들은 법무팀이 없습니다. 법무팀이 없는데, 그렇다고 법무팀을 꾸리기에는 뭐
뭐 솔직히 다 비용 이슈인 거죠. 또 법무팀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전략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그래요. 변호사일 때는 법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제 잡이니까 뭐 고마운 존재였죠. 법률이 고마운 존재였는데, 이게 스타트업 운영을 하니까 이게 법률 전문가인 나인데 저도 뭔가 이제 관리하고 뭐 할 게 진짜 많은데, 이게 만약에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다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꼭 탈이 생기고, 관리를 잘 하면 그냥 약간 영인 상태. 그래서 저는 비유했을 때 뭐 집안에 청소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청소는 하지 않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청소는 해야만 이제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칫덩어리다라고 그냥 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칫덩어리인가 하나하나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창업하고 사업화하고 스케일업,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데 끊임없이 법률 이슈가 발생합니다. 뭐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뭐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는 뭐 반드시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진짜 뭐 약을 출시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거래는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 사업 분야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성과들은 좀 내야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분 이슈 발생하면서 주주 간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제 직원도 뽑아야지 되고, 그리고 또 초기면 초기일수록 이제 같이 뭐 이게 업무 협력이냐, 공동 사업이냐, 아니면 그냥 뭐 용역으로 업무를 맡길까? 결국 이게 뭐 직원이냐 하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진짜 스톡옵션 안 준 데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부 지원 사업에는 가점까지 되고 있다 보니까 스톡옵션.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특허,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은 특허도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 발생되는 이슈이고, 이런 이슈의 관리와 해결은 다 법률 관계이거든요. 법률 관계입니다. 인사 노무도 법률 관계고, 어떻게 보면 세금 이슈 처리하는 것도 세금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냥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까지 법률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것만 법률 관계는 아니거든요. 당장에 지금 뭐 직원 뽑았는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쓰라고 나와 있죠. 연장, 연차, 휴가, 52시간 포괄적 수습 정 이런 부분들도 다 근로기준법 관련한 법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죠.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도 상법부터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 벤처기업법까지 해서 법에서 상당히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규제죠, 뭐 규율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 법률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당장에 특히 이제 초기면 초기일수록 일단은 뭐 성과 내는 부분이 좀 앞서 보니까 당장에 이게 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쓰겠죠. 법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꼭 어떤 거래 관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나, 뭐 NDA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뭐 NDA를 써야 되나, 그리고 뭐 직원들 뽑았는데 요새 뭐 비밀 뭐 보안유지 서약 이런 거 말하는데 이거 쓰려고 하니까 뭐 샘플은 어디서 찾지, 뭐 귀찮아서 꼭 써야 되나, 이게 약간 넘어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넘어갔다가 이슈가 있었던 사례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저는 그런 사례만 봐서 그런지 진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어떻게는 두 가지 뭐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됐던 이슈예요. 이제 한쪽은 우리 용역 많이 체결하죠. 이게 정부 지원 사업금 나오면은 대부분 용역이나 인건비 아니면은 뭐 업종에 따라서 제품 구매비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직원을 아무래도 채용을 하면은 회사에서 좀 관리해야 되고 부담해야 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뭐 MVP 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해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A 대표님, B 대표님 다 스타트업이었고요. A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 지원금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B 대표님한테 용역을 맡겼고, B 대표님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는 하셨지만 아무래도 매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SI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관련한 외주도 좀 진행을 하시면서 좀 현실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사업하는 자기의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현실을 봤을 땐 그것도 상당히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B 대표님은 매출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외주 용역도 좀 같이 병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지원금을 갖고 B 대표님한테 용역을 맡겼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둘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긴 해요. A 대표님이 솔직히 좀 이래저래 용역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막 좀 지나다가 아 이건 이렇게요 저렇게 약간 좀 오락가락 바꾸시는 부분이 있었기는 하긴 하거든요. 용역 성과물에 대한 걸 바꿈이 있었기도 하고 B 대표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기한이 됐었을 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넘기긴 넘겼어요. 그러면 A 대표님은 또 정부 지원금 집행해야 되는 집행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용역대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주신 거였죠. 용역대금 줬으니까 뭐 이슈 없지 끝났다고 봤는데 일단 주신 거였고 뒤에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 왔다더라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셔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난감하죠. 난감하죠. 저는 이제 비 대표님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됐던 거는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 용역 산출물을 무엇을 도대체 만들어주기로 했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만들어주는 내용을 이제 넘겨야 되는데 사실 뭐 제품은 심플합니다. 제품 만들어서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개발 이슈라든가 연구 이슈가 깔리다 보면은 거기에 사용된 어떠한 개발 코드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넘겨야 되느냐 즉 용역 성과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때문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결국에는 이래요. A 대표님이 계약을 체결했고 뭐 변경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을 뿐이고 그게 뭐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B 대표님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승리? B 대표님이 이제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용역대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로 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이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종 아이템이었습니다. A 대표님, B 대표님이 동종 아이템이었고 이제 A 대표님이 조금 더 먼저 엑셀러레이터 좀 시드 투자 받고 서비스 런칭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막 활성화되지 않은 서비스들을 스타트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 이 정책을 세우는 것도 다 법 규정 검토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 검토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산출물이에요. A 대표님의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이 제가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서비스도 잘 나왔습니다. 뭐 UI, UX, 뭐 BI 이런 거 다 예쁘게 해서 다 잘 나왔는데 B 대표님이 이제 A 대표님이랑 비슷한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A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 뭐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또 이렇게 건너면 또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서 B 대표님이 A 대표님 만났고 막 서로 막 같은 아이템이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셨나 봐요. 근데 B 대표님이 이게 극단적으로 A 대표님이 뭐 예를 들어 뭐 빨간색으로 해갖고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 B 대표님은 핑크색으로 해서 출시를 한 거죠.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유사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A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등록 제도가 있는데 그 등록을 해주셨고, 그 등록하면 뭐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남잖아요. 그리고 B 대표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본인이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카피한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뭐 엑셀러레이터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A 대표님은 내용 증명 보내서 조치를 진행을 하셨고 다행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B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는 안 하시더라고요. 1, 2년 정도, 3년, 2, 3년 정도 일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변경하면서 좀 잘 마무리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방법을 알았고 빠르게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디어 등록 제도죠. 핵심이 이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입증이나 증명이 좀 용이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잘 처리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이런 것들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강의 자리에서 사례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끊임이 없고 이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차 나도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들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성공한 케이스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실로 이런 아차하는 케이스들 때문에 현실에 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사업을 접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뭐 위로금을 주고 그냥 끝내는 분쟁까지 소송까지 갈 만큼 사실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위로금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분쟁이 그렇게 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 같은 이제 초기 기업 법무팀도 없는 뭐 관리 리스크 관리를 뭐 철저하지 않게 하는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뭐 지분 회수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금전 손실 이런 사업 지연 그리고 뭐 심지어는 대표님들 어떤 형사 민사에 대한 연루 네 아까 그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끼리의 사례는 사실 형사 이슈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연루의 상황이 이런 걸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발생되는 케이스보다도 정말 중요한 대표님들이 중요하게 타격을 입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인고입니다. 사업화 장애 지연.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대표님 마음 놓게끔 알아서 싹 다 그 비즈니스 이해해서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사내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처리하려고 뭐 알아보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지연이 걸리게 되고 애초에 그냥 심플하게 좀 몇 가지 잘 해놨으면 됐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리스크까지 올 수가 있는 건 거죠. 계획한 대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면 심지어는 뭐 지원 사업에서 성과 달성해야지 되는 부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겪는 현실적인 지금 직면한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면 그건 장애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딱 다 같이 본다고 하면 뭐 이런 영역의 역할이 되거든요. 사업성이나 기술성은 우리가 당연히 높여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애야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얘가 이제 발목 잡아서 사업화 진행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이거 계속 키워갖고 스케일업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자의 2장부터는 부분 팁이 없는 대표님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냥 경영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다 그렇죠.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법률 어려운데 저 변호사가 진짜 관리할 거 많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까? 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창업. 사람이 아이디어 갖고 돈이 있어야지 창업을 하죠. 어떻게 성장을 하나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어려운 부분이 설문조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설문조사가 회신이 이제 참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그 참여 기업 분들이 성장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솔직히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법인 설립 전후 한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시장 진입 단계인지 아니면 그래도 투자까지 한두 번은 받아 단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시리즈 B 이상을 갔는지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제 강의가 어느 분한테는 너무 진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한 중간 정도로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아니다 아니면 뭐 다른 얘기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니 채팅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 부분 반영해서 강의 내용을 좀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경험을 하신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의 성장 단계를 보면은 네, 그냥 뭐 심플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창업 준비하죠. 예비 창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업계에서 창업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합니다. 법인 설립은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거는 진짜 법인 설립을 왜 다 하실까요? 네.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인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권리관계, 의무, 권리, 의무, 책임 다 개인. 뭐 돈 벌면 또 개인. 그런 이슈로 다 귀속이 되고 특히 이제 뭐 세금 관련된 이슈에서는 일정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법인일 경우가 더 절세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은 투자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라고 하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로 인해 갖고 이제 어떤 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 지원 사업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을 KPI로 해야 되는 일로 좀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고, 근데 이제 제품 생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회사입니다. 회사는 법에서도 영리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영리성을 추구를 하려면 뭔가 팔아야지 된다는 건데, 팔아야 되는 거는 뭐 전통적인 산업에서처럼 물건,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특히 뭐 좀 바이오 업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어떤 KPI가 연구 결과 성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웃풋을 낸다라고 보게 되시고, 아웃풋을 냈으면은 시장에 나와야죠. 시장에 나와가지고 반응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마케팅 판매가 이루어지긴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연구 결과물 성과를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돈을 당장에 매출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워낙 핫하죠.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얘기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이들 커버렸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바이오에서 연구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각 업종에 따라서 대표님이 목적하신 어떤 KPI 달성이 되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100% 회사가 다 투자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투자 외에 뭐 매출을 내서 나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이제 회사 방향이 그렇게 좀 스케일업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도 겪게 되는 이슈들이에요.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이슈들이 다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 따라서 이걸 뭘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예비 창업이나 이제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멤버 세팅해야 되죠. 멤버. 직원을 뽑을 거냐, 아니면은 뭐 임원으로 둘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직원과 임원 외에 같이 일을 할 주주를 둘 거냐, 아니면 돈 관련해서 자금만 내는 그런 주주를 둘 것이냐, 이런 이슈들 누구나 다 겪게 되고요. 아이디어 있어서 창업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점점 아이디어까지도 보호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디어 자체가 권리가 돼서 인정이 되고 보호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예비 창업하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야 돼요. 권리. 네, 권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명이 되었고 특허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저작권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뭐 데이터베이스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권리가 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특허는 출원한 다음에 등록해야 되고 저작권은 창작이 된 순간부터 그냥 저작권자의 것이지만 이게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창작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언제 창작됐는지 모르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입증의 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맞는 나의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혹은 기술력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특히 뭐 특허 등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백타적 권리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난 내 권리다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큰 전략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하셔야 되시는 거는 요즘에 약간 이제 멘토링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추천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멘토링이 잘 돼 있으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권리가 될 수 있는지 뭐 변리사님도 좋고 아니면 변호사님도 좋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개별 컨설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받으셔가지고 권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건 또 무조건 다 만드느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경영상 판단해야 될 때는 약간 돈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원하고 하는데 또 비용 많이 소요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개별 컨설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멘토링 제도도 워낙 요새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표님이 혹은 경영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의 실행은 개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아이디어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돈은 개인 사업자 때는 자기 네네네.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좀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네, 그 뭐지? 저에게 되게 유용한 정보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다 시리즈 A 단계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시리즈 A에서 고려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CS에 투자가지고 다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또 이런 이슈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건데,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율되는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있느냐? 사실 뭐 계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뭐 투자 계약서에서는 투자 관계 내용들이 좀 들어있게 되고요. 외부 거래가 진행이 됐을 때는 뭐 공동사업 약정서라든가 아니면 뭐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경영상 판단해야 되죠. 대표님 경영상 판단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사람 뽑으면 네, 이제 이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창업 멤버 혹은 아니면은 이제 C랩에 해서 지분까지 주고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제 뭐 채용을 하다라고 하면은 임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거든요. 임원과 직원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임원이냐 직원이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 판단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변사님이는 검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임원이 됐다, 직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임원은 원래 보수를 줘요.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뭐 임금 이런 거 다 주지 않아도 뭐 연차 다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이슈가 발생되지 않지만 직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지분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님이 가진 지분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스톡옵션을 좀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영상 판단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 이슈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공동 창업들을 하셨는지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단일 주주이거나 투자자만 있거나 하게 되시면은 크게 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뭐 채팅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공동 창업 뭐 이런 걸 공동 창업이라고 표현하지만 공동 창업뿐만 아니라 뭐 이제 투자 받고 하고 하면서 약간 이제 뭔가 C레벨들이 계속 영입이 되거든요. C레벨들이 영입을 될 때 스톡 옵션을 주는 거하고 그 대표님이 가진 주식 다른 주식, 각 대표님을 가진 주식을 주게 되는 이슈가 있는데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제 주주가 될 거다라는 예상 상황에서 혹은 주주가 되었을 때는 약간 주주간 계약서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하기 못한다고 하거나 만약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주주인데 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퇴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고려해서 사실 이제 계약서를 잘만 써두면은 이런 이슈가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채용을 할 때 대부분 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채용이 요새 좀 전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당근을 사용해서 정규직으로 쓰려고 하지만 또 정규직 채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5명만 넘게 되면은 정규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어떤 시용 규정이라고 해서 한 우리 정도 핏을 맞춰보는 기간을 두자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회사의 경영상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야근했을 때 수당을 계속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치에 대해서는 그 포괄임금제가 항상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관련한 부분도 근로계약 내용에 넣어서 이렇게 좀 경영상 판단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용역 많이 진행하십니까? 용역에 대해서 가장 범적 분쟁이 생길 정도의 문제는 저작권, 지재권이 도대체 지재권, 지식재산권이 누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송까지 가고 분쟁이 갈 수도 있는데 용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짜잘짜잘하게 좀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할 수 있게 발생되는 이슈는 제대로 못 만들어 오는 이슈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계약서 쓸 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뭐 하나는 이제 착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계약하고 일을 시작을 좀 바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계약을 시작하고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네, 그때는 뭐 사실 다른 용역처를 알아봐야 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둔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 의무를 둬서 사실 보고라는 게 별거는 아닙니다. 이메일 통해서 진행 사항을 받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마치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직원처럼 내부 직원처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다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좀 직원에 관련된 지식재산 연동한 이슈인데 많이 발생하는 것들 이제 요즘에는 겸업 질문 많으시더라고요. 경업은 워낙 뭐 옛날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좀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특히 이제 재택근무가 되니까 겸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은 회사가 어떤 취업규칙에 마련하긴 해야 되고 재택근무 제도를. 근데 회사가 그 직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원분에 대해서 누구는 인턴이고 누구는 뭐 팀장급이고 누구는 C레벨이고 하는데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업무 서약을 받는다. 말은 이렇지만 계약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겸업이라든가 비밀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의 뿐만 아니라 자산 보호, 그다음에 뭐 지재권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계약을 하고 관리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사례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렸고 좀 너무 초기 사례이긴 했죠. 사례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님들이 뭐 결국에는 뭐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다 당연히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를 요청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지만 이 용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표님들 혹은 경영상 판단하시는 회사 운영하는 운영진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실질적인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안내를 좀 드리긴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새롭게 공유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무료이니까 강의할 때 알려드리고 싶지만 강의하면서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뭐 무료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기업 있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 설립, 법인 운영할 때 일단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게 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게 되시고, 아니면 뭐 본점 이전에 지점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원 변경이라든가 회사에서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 처리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회사 운영을 보니까 그래요. 인사노무에는 입사 중 이때 퇴사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그 취업 규칙이나 이렇게 좀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리스트업이 좀 다 되어 있긴 합니다. 스톡 옵션을 준다라고 하면 정관에 있어야 되거든요. 스톡 옵션이. 네, 그 정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스톡옵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제 스톡옵션 행사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면 스톡옵션 행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이제 특허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상표 같은 거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저작권의 같은 경우에도 양정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기술 이전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기술 기업에서는 특허 상표에서의 어떤 실시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분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내 주식을 주기로 했다. 내 주식을 주면은 내 지분만 줄고 다른 주주들 지분은 안 줄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주주 간에 이제 주식을 주는 거니까 주주 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복잡하지만 주식은 어쨌든 미발행 확인서하고 통지서도 해야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한 근간에는 뭐 상법에는 주식에 대한 거래는 주권을 교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권이 없잖아요. 뭐 비통일, 그러니까 통일 주권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주권이 없으니까 채권양도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채권이면 계약 관계니까 둘 사이밖에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통지도 해야 되고요. 아이고,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는 진짜 많아요. 이슈 정말 많고, 네, 용역에 아까 용역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이제 비즈니스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업무 협약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엄청 많아서 저도 뭔가 이제 효과적인 걸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정도만 강의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경영상 판단하시고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슈가 발생되면은 사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때는 뭐 변호사님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뭐 멘토링 이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는 뭐 제 시스템을 추천을 하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문서를 좀 제대로 계약서를 잘 써놓는 거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슈가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계약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근로계약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근로계약이 이제 정규직이냐 단시간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 4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시간으로 봐요. 업계 평균의 업종에 따라서 그 평균에서 일하는 거 이하를, 이런 부분이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부분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인지 단시간인지 결정을 해서 정규직 혹은 이제 기간제, 계약직,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 로그인이 안 되면은 저희가 정보 이슈 때문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법인이죠. 여기 다 법인이시죠? 회사니까. 회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서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긴근로인가 근로계약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가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정규직. 그럼 시작일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그래도 도대체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 한번 볼까요? 안 나. 네. 그러면 이제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정규직인 거죠.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로계 종류를 회사가 미리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정규직은 쭉 안고 가셔야 돼요. 정당 해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기간제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작일이 있고요. 이제 뭐 대부분 1년 계약 하시니까 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네. 2022년. 네, 끝난 날이 있습니다. 1년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은 대표님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때, 나는 이제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할까, 계약직으로 할까? 아,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네. 그럼 계약직으로 하지라고 결정했죠? 그럼 계약직 하면은 계약 기간 당연히 또 정하셔야 되시고,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은 계약 연장을 할 것인가 여부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런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도 계약 기간제는 특별 사정이 없는 2년이 지나면 어차피 정규직 전환이 되거든요. 기간제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적용을 하든 비적용을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아셔야 되시고, 특히 적용한다라고 하면 2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슈는 아셔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는 좀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슈가 발생되면은 이러이러한 거 하나를 검토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대략 60일 전까지는 서면을 통해서 연장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같은 조건을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이제 연장 규정을 했어요. 그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현실은 모르겠어요. 현실은 계약직들로 많이 채용하시나요? 현실은 거의 이제 좀 정규직을 많이 전환을 그새 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을 좀 많이 둬요. 정규직 채용을 두면서 대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해고를 한다라는 이슈보다는 가장 솔직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이 우리가 이런 업무를 같이 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들어와서 그 업무를 같이 잘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느끼시는 경영진도 어떤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시험기간이라는 거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기간 뭐 팀장급이면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팀장님급이면은 거의 한두 달 정도만 보시게 되시고, 만약에 이제 진짜 뭐 초보가 아니라 이제 완전 이제 신입이다라고 하게 되시면 한 3개월 정도 보시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인턴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래서 1개월을 뒀다라고 하면은 시용기간 중에 임금은 다 지급을 하기는 해야 돼요.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시험기간 중에 임금을 다 지급해야 되지는 않고 이것도 다 계약이라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저임금 90%까지, 특히 이제 최저임금 90%까지 좀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도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목적이 정말 그 핏이 맞는지 본다라는 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덜 준다라고 계약서 작성한 케이스는 거의 저는 좀 잘 못 봤거든요. 다 주긴 주되 이거를 좀 많이 적용을 하십니다. 조기 종료. 네. 조기 종료를 적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1개월은 시용기간이고 월급은 당연히 다 준다. 내가 다 주는데 다만 우리가 핏이 잘 맞는지만 한번 좀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시용기간 동안에 보여준 업무 수행 능력이 이력서, 경력사항 등 근거로 예상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15일 전까지는 시용기간 종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지만 이런 것들 계약에서 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팀, 대리, 뭐 업무 내용은 다 써야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필수 규정 사항입니다.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대리, 뭐 직급은 필수 규정 사항은 아니고요. 뭐 뭐라 쓸 수 있는 웹서비스 뭐 유주고 그렇게 하고요. 근무 장소도 필수 규정 사항입니다. 근무 장소 사용자 주소가 같다라고 하면 주소 나와요. 제가 여기 주소를 안 쳐서 그러는데 주소가 나오고, 이제 근무일 근로시간 이게 저희 사용량이 좀 많아졌는데 이게
유형근로제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유형근로제 제도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정말 복잡하고. 일단은 유형근로제가 근로시간의 결정, 배치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재택근무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적용한다고 하자. 진짜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그러니까 한 주나 한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간 혹은 다른 날짜, 일자의 근로시간 줄여서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15세, 18세 근로자는 임산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임산부라든가 미성년자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어느 주는 많이 하고 어느 주는 적게 하세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해져 있고 선택적 근로제라는 거는 뭐 1개월 이내에 뭐 일정 기간 뭐 우리는 그냥 진짜 1개월로 했다 해가지고 총 근로시간을 하고요. 총 근로시간을 하고 업무 시작 및 종료 1일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총 시간만 총 시간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자 맡김 이런 식으로 재량 근로제, 업무 성실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탄력적 근로제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단위 기간은 우리는 4주로 운영을 한다. 보면은 단위 기간은 네.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단위 기간이 2주가 넘어가 버리면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4주 하면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할까요? 일주일 내에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하고요. 유급휴일은 거의 토요일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휴가도 이제 내부 규정 따른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규정이 뭔지 찾아보셔야 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나오고 1년 이상이면은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나오고 네, 80% 미만 출근하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네, 그다음에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네, 2년마다 15일 1일씩 가산해서 25일 한도로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요거는 제가 생각해본 팁은 휴가 조건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연간 네, 이렇게 연간 이제 1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나오니까 1년 차에서는 11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근로계약서는 연마다 좀 갱신을 하게 되니까 뭐 연간 우리는 15일 더 줄게. 뭐 이렇게 대표님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면 알 수 있을수록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런 의사결정권자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진짜 법률에 따르겠다. 더 주고 뭐 하는 거 없다. 우리 회사는 좀 더 주는 인센티브식으로 좀 더 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더 주려면은 뭐 11일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15일 준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알면 알수록 법적 지식을 활용하면은 경영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고 리스크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거죠. 네. 보상휴가제 같은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근로 연장, 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임금 줘야 되잖아요. 네,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돈을 줘야 되죠. 돈 말고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상휴가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돈도 중요하지만 많이 일하면은 그만큼 또 휴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대신 선택권 줍니다. 휴가를 할 사람 휴가 주고 뭐 돈을 청구할 사람은 그냥 금년 주고 최대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에게 이런 거를 좀 이런 복지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상휴가제 도입하려면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있어야 돼서 이거 써야 돼요. 서면 합의서. 네, 이거 이용문의에 신청을 해주셔서 이런 제도까지 좀 마련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나온 거 이제 당연히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그다음에 일반 근로계약, 연장 근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이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진짜 그 요즘에는 근로 근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스타트업도 많고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5분, 10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좀만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5분, 10분이라는 게 일을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업무에 대한 준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정말 일정한 근무를 더 해야지 되는 회사다. 특히 제조업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조업이 이런 경우가 많으면은 우리 회사는 뭐 주당 그 뭐 40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지만 52시간이죠. 그럼 뭐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근데 이제 근데 우리 회사는 그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추가 근무를 더 해야지 되는 회사다. 그래서 한 달에 주당 한 10시간씩 주당 한 10시간 너무 많죠. 한 5시간씩은 추가 근무를 일반적으로 해온다라고 하면 그냥 수당에 포함시키는 게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지 되시는 거는 수당에 포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용이 작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듯이 3천만 원 해요. 기본금 2,400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의 근무는 월당 10시간으로 정해요. 그러면 시간의 근무 수당은 이제 2,400이니까 600만 원 이렇게 연간 이렇게 나온다. 이거 다 시급 맞춰서 계산해야 되고요. 식대 600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식대는 일단 1년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나오니까 여기는 600만 원이 하고 120만 원, 480만 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임금일에 지급해야 돼요. 연봉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월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도 등 포함한 포괄 임금제를 하는데 월 통상 근무시간 10시간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한 달에 10시간 정도면은 하루에 10분씩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20일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짜잘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냥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10시간을 이렇게 포괄임금제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과해서 근무하면은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고요. 네. 이거 미만을 근무해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업무 자체가 한 달에 30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씩은 다들 연장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제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편할 수가 있는데 3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줘야지 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우리 회사는 연장 근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데 그래도 10분, 20분씩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근무를 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근데 그런 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수당으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10시간 정도까지는 좀 관리에서 좀 벗어나겠다. 회사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연장 근무가 정말 회사에서 주는 그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만큼 연장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그거 넣어서 하면 계약 쓰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잘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되시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쓰고 나서 하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사용자의 주소. 하고요.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네, 근로계약서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아까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은 그쵸 정규직에 대해서도 갱신 기대권이 있다. 1년의 기간 전에 이거는 법적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이슈인 거죠. 심리적인 이슈인 건데 정규직이라는 거를 매년 1년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봐봐요. 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체결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네, 계약을 정했는데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딨지 계약 기간이? 안 납니다.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을 이제 기간제로 해요. 그래서 1일부터 내년
네, 뭐 원래 정확히는 12월 10월 31일이었죠. 1년으로 정했어요. 1년으로 정했고 연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네, 끝입니다. 그러면은 31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면 봐봐요. 은장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예, 그 승낙을 하면은 네,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될 때도 별도합이 없으면은 그냥 똑같은 연봉도 똑같고 똑같게 이제 갱신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합의하면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규정이 있으면은 아, 갱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없는 것보다는 네, 어떤 이제 기대권이 생기기는 하겠죠. 하지만 네, 연장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사실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입니다. 계약 종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규직 볼까요? 정규직은 네, 그냥 부터한다. 끝날이 없습니다. 네, 종료 날짜가 없어요. 그냥 쭉 일할 수 있는 거 일하고 싶은 때까지, 정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근로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근로자 둘 다 혹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고 하면 1년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자기가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예민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구에 따라서 법적 효과는 달라집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네,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하시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뭐 편집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쇄해서 서명해서 체결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페이지 가면은 작성하신 문서를 쭈루루 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하신 문서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마다 다 좀 그 적용 규정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불리하게 예,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가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봤는데요. 또 시간이 한 두 개 정도, 한 개, 두 개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스톡 옵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경험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한테 질문이 많은 부분이 근로계약서 이슈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가장 좀 많기는 했습니다. 네. 어떤 거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요? 네, 대답들이 없으셔서 어때요? 스톡 옵션 좀 준비들 하고 계시나요? 스톡 옵션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 이슈도 많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제 시리즈 A를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이미 줬을 수도 있고요.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일 테니까 사실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도 이슈가 글쎄요 많을까? 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톡 옵션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등기 혹은 정관 보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등기를 보셔야 되시는데요. 등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회사인지 네, 이런 부분 정관을 보고 그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변경정관은 이제 정관이 변경됐을 때 원시정관은 회사 설립할 때부터 만드는 건데 글쎄요 지금 참여 기업분들은 정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스톡 옵션을 부여한 네. 회사의 종류는 대부분 다 일반 기업이죠.
벤처법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했으면 벤처기업이 될 거고요. 이제 일반 기업이 되면 네, 행사 기한 같은 경우에는 네,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년부터 해도 되고요. 3년부터 해도 되기는 해요. 행사 기한 언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하는 거는 계약서와 달리 주주총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법적에서 열어놔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많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줄 수 있게끔 기간을 좀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2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있어야지 이 회사는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정관에 이런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두 번째 단계는 법적으로는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정관에만 그 스톡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나 정관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면 나중에 정관 변경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스톡옵션 계약서 내용부터 확정을 합니다. 네, 스톡옵션 계약서 내용 자체에 확정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몇 주, 그러니까 몇 퍼센트,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데 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스팅을 많이 하니까 베스팅 포함 조항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팅 포함을 했을 때, 네, 이제 로펌. 이제 박 직원분에게 스톡 옵션을 줍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주총회. 주주총회 일자는 작성하시면 되시는데,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정관이 없다라고 하면 같이 결의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총은 미리 계약서 픽스를 하는 거죠. 주총은 다음 주중으로 한다. 사실 이제 다음 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통지를 하고 한 보름 정도는 일반적으로 지내니까 15일 정도에 뭐 주총을 한다. 네, 이렇게 결의 예정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부할 주식. 대부분 스톡옵션은 보통주로 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진짜 정말 핫한 사람을 영입해 오는 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보통 주식으로 주고요. 뭐 우선 주식으로 뭐 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주식입니다. 보통 주식을 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김영식 보통 주식을 부여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기재된 종류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뭐 이익 배당권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환 주식, 전환 주식을 붙여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줄 것이냐 주식 수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주가 있어요. 지금 10만 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1000주만 준다라고 하면 이제 1%를 주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한 번 더 받게 되시면서 20만 주가 되게 되면은 이제 1%가 아니라 0.5%로 줄어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톡옵션을 줄 때는 사실 대표님들 어떤 경영진의 플랜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2년 후부터 뭐 너 행사 언제부터 할래라는 거에 대해서 2년 후부터는 스톡옵션 행사해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2년 후쯤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갖고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몇 퍼센트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좀 계산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이에 신주 발행,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수는 그대로이지만 포션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2만 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여일자, 스톡옵션 부여일자, 부여일자는 봅시다. 네, 계약 체결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일자는 그냥 주총하면서 부여한다고 합시다. 네.
주총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 가격, 그게 중요합니다. 행사 가격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행사 가격이 높으면 회사 유리하고 낮으면 청구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현재 주당의, 그러니까 현재 회사의 주당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회사를 이끌었느냐라는 부분이 될 건데, 이게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는데 고려해야지 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네, 투자자들의 투자 계약서를 보셔야 되시고 투자 계약서에 분명히 네,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들 최근 투자 경험이 있다면 최근 투자에서의 주당 금액 이상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뭐 주당 뭐 30만 원을 투자받았다. 주당 30만 원에 신주 발행을 했다. 뭐 한 주당 이제 30만 원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0만 원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잘 해야죠. 아, 이게 30만 원으로 이제 일주당 우리가 최근에 같이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행사가를 정했는데, 2년 후에부터 행사를 할 수 있을 거고, 2년 후가 되면은 우리 회사가 적어도 한두 번의 투자 혹은 어떤 회사 가치 자체가 한 5배는 크지 않겠니?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때는 5배 크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요? 너무 비싸네? 150만 원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럼 150만 원인데 그럼 120만 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120만 원 곱하기 2만 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이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생각의 흐름의 과정인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스톡 옵션을 주는 사람에게 도대체 우리 회사는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차 한 대? 아니면 뭐 건물?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연봉은 얼마큼이냐?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이 가져가야 될 인센티브의 금액부터 정하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라고 하고 스톡 옵션을 줘서 회사를 잘 같이 잘 키워서 3년 후에는 이 사람에게 5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네, 5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은 내가 주당 30만 원에 했는데 뭐 곱하기 아까 했었을 때 금액들. 그래서 5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결정을 해야지 되고요. 사실 이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지 되는 상황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이런 거 픽스를 하면 이 내용 가지고 사실 이제 주주총회 진행하거든요. 총회 의사록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현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뭐 최초 요건 충족 시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2년 후부터는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찔끔찔끔 한 달에 10주, 한 달마다 10주씩 한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2만 주 발행했는데. 너무 번거롭죠. 대부분 신주 발행해서 스톡옵션 그러니까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주 발행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이사회나 주총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게 스톡옵션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대. 2년 이내에는 다 행사하거나 아니면 5년 이내에 다 행사해가지고 알아서 잘 네,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게 해. 그리고 행사를 청구해서 네가 주주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행사 청구 아까 행사 청구서 보셨죠? 그 문서를 통해 가지고 7일 이내에는 납입을 해야 돼. 되고요. 납입 계좌는 사실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시에 회사 입금 계좌 얘기해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톡옵션의 연간 횟수 제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10주씩 매달 그럼 매달 신주 발행하고 주총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뭐 2번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어서 스톡옵션 제한 규정이 이렇게 둬야 되고요. 양도 제한 적용합니다. 스톡옵션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양도도 제한이 걸려 있기는 한데 네, 여기서도 양도 제한을 하고요. 이제 상속인이 스톡옵션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사망 시에는 상속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회사가 이제 분할 합병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2주 내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하게 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이라든가 이제
향후에 주주가 될 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이슈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분할 합병.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가 잘 돼서 M&A 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네, 그때는 빨리 정리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규정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죠. 그러면 이제 그 요즘에 베스팅 많이 두는데 스톡옵션 행사와 동시에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베스팅을 선택하면 베스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분할. 네. 분할해서 받아가라. 네. 차등을 이제 비율로 언제 기간 동안 얼마큼, 언제 기간 동안 얼마큼 이렇게 일시 수령은 그냥 한 번에 다. 그리고 성과 수령은 네, 이거는 회사에서 좋아하고 스톡옵션 받는 분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성과 지표를 달성할 때 한 번 더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이렇게 좀 부여를 하실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분할 수령입니다. 분할 수령 한번 보시죠. 총 스톡옵션을 동일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행사 기간 내 모두 수령하는 거죠. 그래서 네, 120주를 3년 동안에 매달 수령하기로 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120주 하려고 하면은 10주씩 10주 더 될 텐데 10주가 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베스팅 기간 3년. 3년 동안 총 보셔된 주식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10%씩 나눠서 해준다. 네. 네, 그 제가 비밀유지는 적용시키고요. 경합범죄는 적용해야 됩니다. 지분이 좋기 때문에. 회사 우선 중요합니다. 네, 부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회사 우선 매수 해와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래요. 이제 대표님 경영상 의사 판단할 때 스톡옵션 제도가 있다. 이런 것 나중에 주주가 되는 제도라고 하더라. 뭐 투자자들도 같이 기존의 주주들에 대한 도움들 필요한 경우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도입을 한다. 까지 이제 결정하셨으면 그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진행하셔야 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이런 네, 툴을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네, 계속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하시고 스톡옵션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스톡옵션까지 봤고요. 이거 외에도 뭐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결정됐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잘 규율해 놔야 되는가? 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률 이슈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약간 이제 인사노무와 스톡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계신 대표님들이 어떤 법률 이슈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유용한 강의를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강의가 끝나더라도 뭐 이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렸기 때문에 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답변 가능한 선에서는 변호사님이 필요하면은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닌 선에서 저희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제공 차원에서는 필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적극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이슈가 생겼을 때 자문 요청 절차나 자문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모든 사실 이슈를 다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대1 이용 문의 남겨주시면은 이제 강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대1 이용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사안을 우선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여기에서 뭐 주주간 계약서 쓰면 돼요. 용역 계약서 쓰면 돼요. 아니면은 뭐 약관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약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에 따라서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어떤 건인지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하는 거는 멘토링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멘토링 수준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소송건이라든가 계약서 검토다 라게 하게 되면은 사실 멘토링 한두 번으로 이거는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좀 저희뿐만 아니라 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비대면인데 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